아, 네, 방금 소개받은 박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고 또 어때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 잘 못 먹었나 봐. 어? 예, 제가 대학에서 37년 8개월 교수생활을 오래 했죠. 예, 그래서 제가 20대 교수를 시작해서 65세 작년 8월까지 대학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참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같이 그 젊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또 함께 하는 그러한 또 의미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서 제가 작년 8월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학생 대학에 와서 강의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살짝 잘난 척을 하면 뭐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에도 출연했고요. 역사저널 그날 아마 역사 프로그램들이라서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출연했었고 또 이번 6월 달에는 6월 2일 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녁 7시 10분부터 8시 10분까지 KBS 9번 채널 1채널에 쌤과 함께 이슈픽 쌤과 함께라는 그런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1시간 정도 출연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대중 강연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남서울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도 더 수업도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서 가능하면 뭐 엑기스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한 뭐 10분 정도라든가 제가 좀 뭐 질문하실 수 있는 그 편안한 그런 시간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뭐 제가 질문 있어요 이러면은 또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간에라도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뭐 제 소개를 구구절절히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사학과 이렇게 교수 생활을 오래 했고 지금 고려학술문화재단이라는 것도 그 역사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후원하는 뭐 장학금도 주고 뭐 연구비도 주고 뭐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뭐 연구도 했지만 국내외를 거쳐서 이렇게 또 답사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사진 촬영이라든가 또 사진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지만 답사도 가고 답사 안내 해설 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학교가 있는 이거 성안이잖아요. 이쪽은 이제 직산 쪽, 이 성안 쪽은 원래 그 동학농민혁명 때 동학군이 일본군하고 크게 싸웠던 대표적인 전적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이. 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청나라와 일본과 일청전쟁 그때 또 성안전투라고 해서 이쪽이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학교가 있는 지역이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물관에서요 역사도 가리키지만 박물관에서 유물을 전시하고 또는 이제 여러분 가끔 뭐 일요일 날 텔레비에서 진품 명품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진품 명품 본 사람 없어요? 일요일 날 시기 바쁘죠. 그래서 옛날 거 이런 거를 가격을 또 이렇게 매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구하고 답사하고 또 제가 낸 사진첩이 한 8권 정도 됩니다. 또 박물관 전시도 하고 유물 심사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멀티라고 할까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하고 책상에만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전 세계를 두루두루 좀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는 러시아 쪽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 왜 러시아 쪽을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려인. 그러니까 연변, 중국. 그러니까 압록강이 있고 두만강이 있는데
두만강 건너가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러시아, 구소련이라는 거는, 소련은 1923년에 만들어져서요. 1991년 12월에 구소련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구소련이라는, 즉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등등, 또는 발트삼국, 여기에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날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 그런데 그 고려인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러시아 땅으로 넘어간 지가, 이주한 지가 올해가 1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60주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고려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4월 29일이죠. 그런데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오늘이 특별히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기가 충청남도죠. 그렇죠? 충청남도 사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상하이에서 일본군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진 날이거든요. 뭐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너무나 잘 알아서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윤봉길 의사 잘 아시죠? 윤봉길 의사가 오늘 상해역 홍구공원에서, 지금 현재는 이름이 노신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폭탄을 던진, 일제저항에서 폭탄을 던진 날이 오늘 바로 4월 29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조국을 위해서 투쟁했던 충남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인 윤봉길 의사를 위하여 간단하게나마 그냥 한번 묵념 한번 같이 한번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전체 차렷. 윤봉길 의사 및 조국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다 같이 묵념 올리겠습니다. 묵념. 바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윤봉길 의사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932년 4월 29일 날 상하이 홍쿠공원, 지금은 이제 중국의 대문호 노신의 이름을 따서 노신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윤봉길 의사 나이가 30대 초였어요. 안중근 의사 있죠.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교수형을 당할 때 나이가 역시 30대 초였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33세였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어린 자녀들을 두고 조국이 뭐길래 바로 조국을 위해서 투쟁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충남에 있는 그러한 그 남서울대학교의 그 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영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 윤봉길 의사님도 너무나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러시아로 우리 한국인들이 이주한 지 1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지역과 관련된 강의는 한국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볼 수 없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말이 어눌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러시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좀 미지의 나라로 끊임없이 그 개척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라든가 동유럽 이쪽은요, 민족이 슬라브 민족이라고 그래요. 슬라브족. 이쪽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어디를 잘 모르느냐? 서남아시아 쪽 있죠.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 이라크라든가 뭐 등등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많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한국사를 전공하지만
우리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진출해야 될 나라, 지금 아주 크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인도입니다. 인도. 진짜 땅덩어리 큰 나라입니다. 인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 영어, 일본어 이런 거요. 웬만한 사람 다 잘합니다. 예? 근데 외국, 우리나라 사람 남이 잘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어, 러시아어, 그 다음에 이쪽 아프리카, 르완다어, 케냐어라든가 등등, 나이지리아어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이 아프리카 쪽 있죠. 아프리카에도 여러분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것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남이 안 하는 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불려왔잖아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잖아요. 저는 한국사 전공입니다. 한국사 전공인데 저는 일찍부터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아 이런 쪽을 한국사 전공인데 한국도 하면서 아울러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역사를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나이에. 예? 저는 대학을 1970년대 다녔습니다. 여러분 2024년, 2020년대 다니고 있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 당시에 우리 국교가 없었으니까 또는 중앙아시아라든가 서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그런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한국사 전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라는 나라. 근데 제가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러시아를 알려면요, 알려면은 중앙아시아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을 알면은요, 그 주변의 동유럽이라든가 폴란드, 루마니아, 그렇죠? 발트삼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벨로루시, 조지아, 그루지아, 조지아가 그루지아예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코카소스 지역입니다. 이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진짜 세계 속의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의 하나로서 러시아. 근데 러시아하고는요, 우리가 국교를 언제 수교했냐면은 1990년에 국교 수교가 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중국하고 우리가 국교 수교한 것은 1992년입니다. 그 전에는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교 수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동포들, 고려인이라고 하는 동포들이 약 5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하고 우리가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죠.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는 두만강 건너 우리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는 중국과 그 다음에 두만강 가장 오른쪽 동해바다 쪽으로 해서는 우리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러면서 그쪽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한국전쟁, 6.25 전쟁 때 또 중국군과 북한 또는 소련군이 한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국경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에 비로소 국교가 수교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 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독립운동한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러시아하고 조금 활발하게 졌는데 재작년이죠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러시아와 교류가 이렇게 막혀나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인천에서 블라디보스톡, 인천 바이카루스가 이렇게 찍고 인천 상트피터스부르크, 인천 모스크바 다 비행기가 있었어요. 지금 인천의 어디에서도 비행기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강원도의 동해시에서만
배가 일주일에 3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갈 수는 있어요. 동해시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비자 필요 없습니다. 노비자입니다. 비자 없이 러시아는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세월이 좋아지면 여러분이 이제 그 러시아도 한번 역사 탐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분 바람 쐬러 시베리아는 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찬바람도 한번 맞으시러 러시아를 한번 또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서론이 조금 길었죠? 네, 러시아 지도인데요. 저는 역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뭐 장사를 하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지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나라의 산천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권하고 싶은 것, 대학 교수 40년, 37년 8개월 한 교수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년퇴직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을 많이 다녀라.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많이 다녀라. 그거를 가장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외국에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 고등학교 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 다 외국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왜?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봐야만 느끼고,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정. 뭘 하고 싶다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닌 거예요. 러시아 이 지역을 다녀야 돼요. 다녀야만 시베리아가 이렇게 춥구나. 영하는 몇십 도까지 내려가는구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춥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러시아는요, 여행을 가면은 여러분 겨울에 가셔야 됩니다. 영하 40도 50도. 러시아 그러면 시베리아 그러면 춥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얼마나 추운가를 느껴야 되죠. 그래야만 러시아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를 가야만. 그러니까 산천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장사를 해먹든 뭘 해먹든 간에 한국을 끊임없이 만약에 국내를 돌아다녀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뭐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천, 자연. 그렇기 때문에 답사를 가야 되고, 시베리아는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 약 1만 킬로입니다. 1만 킬로. 1만 킬로인데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열차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한 번 타잖아요. 그런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까지 6박 7일 걸립니다. 6박 7일. 기차에서 6일 동안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내리는 게 블라디에서 모스크바입니다. 그렇게 기차 타는 놈은 이게 이제 녹화된 데니까 XX놈입니다. 왜 그러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는 이유는요, 중간에 아름다운 도시 중요한데 내려서 몇 밤 며칠 쉬고 다시 타고,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특징입니다. 그거를 비행기 타고 8시간 9시간 걸리는 데를 기차 타고 6박 7일 가는 사람은 좀 정신이 약간 그런 사람이죠.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도시, 대표적인 도시,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도시에 내려야 됩니다. 바로 러시아의 상징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거든요. 기차가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로 해서요, 바이카로스가 있는 이르크츠크에서 노보시비리스크로 해서 첼라빈스크, 에카제린부르크,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요게 9,288km예요. 9,288km. 이 중에서 중간 지점 정도 되는 데가 노보시비리스크입니다. 노보시비리스크. 기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노보시비리스크로 해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멘,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러시아는요, 대표적인 산맥이 우랄 산맥입니다. 우랄 산맥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 에카제른부르크입니다. 에카제른부르크.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묻힌 곳입니다. 모스크바. 그 다음에 러시아는요,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이쪽은 아시아고요, 이쪽은 유럽입니다.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바이칼이 있는 이르크츠크입니다. 우랄 산맥.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바다가 4군데 있는데요, 북쪽에는 북극해의 대표적인 항구가 무르만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발트 삼국이 있는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라든가
이쪽이 발틱해고요. 여기가 우크라이나와 같이 있는 흑해입니다. 흑해, 발틱해, 북극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동해바다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방금 말씀드린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바이카로스가 있는 이르크츠크인데 이 이르크츠크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춘원 이광수입니다. 이 바이카로가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호수인데요.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지역입니다. 이르크츠크. 그 다음에 노보시비리스크, 철도의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에카제린부르크가 있고요. 모스크바. 그 다음에 여기 그 상트피터스부르크라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도시들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지도 그리고 1922년 12월 31일 날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됩니다. 22년 12월 31일 날. 그래서 23년부터 1991년 12월까지 구소련이 존재했는데 구소련이 존재할 때 그때 구소련에 포함되었던 나라가 이쪽에 벨로루시라고 있고요. 벨라루스, 백러시아 공화국,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몰다비아, 여기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지금 조지아가 조지아라든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카자흐, 우즈베크, 키르기즈, 타지크, 투르크메니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이 나라가 구소련이었다가 1991년 12월에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의 횡단을 한번 하신다면 러시아 전체를 한번 관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미국 중심의 문화와 더불어서 러시아 중심의 그런 것들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바로 여기가 우리 그 한국입니다. 여기 지금 북한이고 이게 남한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여기 압록강이 있고 여기 이제 두만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러시아 땅인데요. 이쪽이 바로 러시아 땅이 된 것은요 1860년부터입니다. 여기가 지금 만주 땅입니다. 그래서 압록강 건너를 랴오닝성, 요녕성, 두만강 건너를 길림성,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의의를 일으켰던 하얼빈, 여기가 이제 흑룡강성입니다. 흑룡강성 이쪽. 그래서 만주는요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는 동북에 있다고 해서 중국 동북지방, 그리고 구체적인 행정지역으로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림성 쪽에 이쪽에 두만강 건너에 우리 조선 제중동포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두만강 건너가 러시아인데 원래는 이 만주 땅은요 원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만주 땅은 원래는 고조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구려 땅이 됐다가 고구려가 발해가 됐다가 대조영, 그리고 이 발해의 땅이었던 만주가 거란한테 망함으로써 중국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청나라 땅까지 돼요. 청나라가 그런데 1860년에 러시아한테 땅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 지역, 과거에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던 이쪽 지역이 1860년 바로 러시아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에 러시아 땅이 된 이후에 이 두만강 건너, 이 바다 건너니까 두만강하고 옆에 있다, 동해바다하고 옆에 있다라고 해서 이쪽을 연해주라고 하는데 1860년부터 러시아 땅이 됐고요. 러시아 땅이 된 이후에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주한 것이 186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64년부터 2024년 올해 바로 러시아로 우리 한국인들이 이주한 지 160주년이 되는 그러한 뜻깊은 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60년에 64년에 처음으로 이주해서 2024년 올해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가 160주년이 되는 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주한 두만강 너머에 이주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약 18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이주했던 사람들이 1937년에
일본의 간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스탈린의 판단 때문에 스탈린에 의해서 1937년 9월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 그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서 우리 조선 사람들, 러시아 연해주에 또는 러시아에 거주했던 우리 한국인들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주된 나라가 바로 구소련에서 독립했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런 구소련에서 독립한 다음에 이 나라들이 자기네 민족주의를 내세워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자흐, 우즈베크 뭐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나라 말을 할 줄 몰라요. 우리 고려인들이. 그래서 고려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91년 12월 이후에. 그래서 농사를 주로 짓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로 많이 갑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그 기름진 그러한 땅들이 많은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밀생산을 인도와 더불어서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특별히는 우즈베키스탄에 살았던 우리 고려인들이 바로 우크라이나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아울러서 러시아 남부에 로스토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도 양파 생산도 많이 되고 농작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 이주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구소련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국적 취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독립된 나라가 형성이 되니까 다른 나라들도 여건이 없는 거예요. 비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의 기회라든가 의료 혜택의 기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우리 고려인들이 바로 국적이 없는 난민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일부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경기도의 안산, 그 다음에는 전라남도의 광주 이쪽 지역에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텔레비 방송을 보면 TV를 보면 고려인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주했던 그런 분들의 일부가 또 언론에 또 등장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남부라든가 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해서 우스리스크 뭐 이쪽 지역 그리고 또 일부 그쪽 지역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또 재이주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러시아 또는 제중앙아시아 동포들이 한국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이 또 주변에서도 또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인들의 조상들이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그분들의 조상분들의 상당수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고려인들 중에 상당수는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인들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그 러시아 여기는 이제 북한 지역이고요, 여기 중국이고 이게 러시아인데 국경지대에 주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 있었다. 그래서 전체 러시아 지도에서 보면 이쪽 지역에 주로 우리 그 고려인들이 밀집해 있는데 사실상 러시아 전역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37년 이후에는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가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여기가 동해바다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북한의 선봉지대고요, 중국의 훈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국의 러시아의 핫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는 녹둔도가 있었는데 녹둔도에서 바로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또 여진족과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녹둔도.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녹둔도라는 섬이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좀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강폭이요. 압록강 하구는 넓지만 두만강 하구는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탈북자들은 압록강 상류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두만강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탈북을 하는데 조선 후기에도 1860년 이후에도 조선 후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선봉지대에서 이렇게 러시아로 이제 또는 중국으로 이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64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최초로 이주를 해서 이분들이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수많은 마을을 형성했는데 최초로 마을을 형성한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지신허라는 마을입니다. 이 지신허는 땅지자 새신자 터입니다. 새로운 땅이란 뜻인데 37년에 중앙아시아로 9월부터 12월까지 강제 이주 당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던 지역에는 지금 현재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 사람들은 주로 나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 고려인들은 주로 돌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한국은요, 한반도에는 대체적으로 돌이 화강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많습니다. 구멍이 뻥뻑뻥뻑 뚫려 있는 거. 그런데 러시아는 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살던 데는 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또 러시아 사람들은 침대 생활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온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돌은 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들이 남아 있어서 옛날에 조선인이 여기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가수 서태지 혹시 아세요? 서태지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서태지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공연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서태지가 한인들이 이주한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음악인 서태지라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기념비를 이제 여기다 만들었다. 네, 그리고 두만강 건너의 핫산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항일 투쟁을 한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항일 투쟁을 한 사람 가운데에는 최재형, 이범진, 안중근. 여러분 안중근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안중근 의사도 여기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여기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하얼빈 가는 기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 돌을 처단했습니다. 즉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바로 안중근 의사의 러시아에서의 의병투쟁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 연추라고 하는 이 두만강 근처에서 왼쪽 이 무명지를 잘라서 단지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안중근 의사의 그러한 손가락을 자른 그러한 어떤 형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안중근 의사가 단지 동맹한 것도 두만강 바로 건너 그쪽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러시아 땅이고요. 여기가 중국 땅이고 여기가 러시아인데 이쪽에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자른 지역이 뭐 이쪽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최재형은 노비의 자식이었어요. 노비의 자식인데 러시아로 도망갔습니다. 9살 때 도망갔어요. 근데 노비의 자식이에요. 근데 뭐 러시아는요 이렇게 도망온 조선 사람들을 러시아화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조선의 어린 학생들한테 러시아를 가리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양도깨비 같은 러시아 사람한테 러시아어를 안 배우겠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재형은 노비의 자식이니까 네가 가서 공부해라. 돈 줄게. 그래서 최재형이 러시아 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조선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최재형이 바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최초의 러시아 학교 입학생이고 최초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 결과 최재형은
아무도 러시아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최재형만이 러시아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통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러시아인과의 통역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형.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시절에, 젊은 시절에 어학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프랑스어라든가 누구나 다 하는 언어 말고 우간다어라든가 르완드어라든가 케냐어라든가, 그렇죠? 남이 안 하는 언어를 집중적으로 하나 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반의 자제들은 어느 누구도, 일본 평민의 자제도 어느 누구도 서양 오랑캐 언어는 배우지 않겠다. 내가 한국에서는 일반 평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양반이라고. 근데 최재형은 밥 준다고, 등록금 공짜로 대준다고 해서 이 최재형이 최초로 러시아인 학교에 입학생이 됐고, 우리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이것이 결국은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최재형이 가장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군들의 눈에 가시가 돼서 1920년 4월 7일 날, 4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일본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를 침공을 해서 4월 7일경에 바로 이 최재형을 총살시켰습니다. 재판도 없이. 그게 바로 최재형입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은요, 바로 안중근 의사의 또 의거를 사실상 후원한 여러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교과서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최재형의 그리고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은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많은 사람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면 부자가 되면 될수록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았던, 요새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산 증인이 바로 최재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재형을 통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신분이 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러시아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욕심보다는 하나씩 좀 내려놓고 남과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의 어떤 원형을 최재형으로부터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체포됐을 때 안중근 의사는 자기 배우가 최재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왜? 최재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손가락을 자를 때도 누구랑 같이 자르냐면 11명의 동지와 같이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그때 손가락을 자른 동지의 이름들을 일본 경찰의, 검사의 끊임없는 고문과 신문 가운데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름을 가공의 인물을 댔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자기 동지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알려져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도 몰랐다. 그런데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살짝 잘난 척하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발굴해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까지 이제 실리게 됐다. 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살짝 잘난 척을 합니다. 최재형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빼치카 최재형이라는 책을 제가 썼고요. 빼치카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압니다. 러시아어인데요, 난로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어로 난로가 빼치카거든요. 즉 별명이 빼치카입니다. 최재형이. 왜? 난로처럼 따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별명이 빼치카예요. 어린애들도 다 빼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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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베풀었어요. 이 사람 그 두만강가에 있는 그러한 핫산군의 군수예요. 거기에 수많은 조선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들을요, 그 당시에 모스크바라든가 상트피터스부르크라든가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대도시 중에 대도시로 다 유학 보내줬어요. 장학금 줘가지고. 그 시골에서. 나는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부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 묻혀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같은 인물은 굉장히 좀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그렇죠. 여기 제가 적어놨죠. 시베리아 항일운동의 대부, 안중근 의교의 대표적 후원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1920년 4월 블라디보스톡에서 100km 올라가면 우스리스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 재판도 없이 일본군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도 찾을 수 없고 아무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일입니다. 윤봉길 의사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윤봉길 의사 해방이 되고 원래 일본 애들이요 그를 군부대에서 처형을 하고 안매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신을 해방 후에 백범 김구 선생의 지도 아래 해서 효창공원에 모셨습니다. 시신을. 그나마 윤봉길 의사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묘소도 처형당했지만 묘소도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이름 없는 수많은 영웅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최재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알 수 있죠. 부인의 묘소는요 키르기스탄 공화국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여러분 나중에 키르기스탄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이스쿨 호수도 있고 아주 아름답고 목가적이고 한국에서는 전세기가 가끔 뜹니다. 전세기가 수도는 키르기스탄의 수도는 비시케크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요 물가가 그러니까 참 가난해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 목가적이고 사람이 살기는 굉장히 좀 아주 편안한. 그리고 뭐 교수 월급이 한 달에 뭐 한 200~3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재형의 부인은 키르기스탄 그 딸이 스탈린에 의해서 키르기스탄으로 강제 추방이 돼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최재형의 부인은 키르기스탄의 비시케크 수도가 비시케크입니다. 거기에 이제 묘소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에서 작년 8월 14일 날 광복절을 기념해서 국립 서울 현충원에 이제 최재형과 함께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슴 아픈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엘레나 페트로브나 초이 키르기스탄 비시케크에 있는 최재형 선생의 이제 부인의 이제 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도요 러시아 쪽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안중근 의사 황해도 사람입니다. 근데 1907년 8월 1일 날 군대가 해산됐어요. 그래서 부산 역쪽에서 배를 타고 원산으로 왔다가 원산에서 두만강 건너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용정으로 왔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그 핫산 두만강 근처로 왔다가 거기서 이제 또 블라디보스톡으로 와서 기차를 타고 하얼빈에 가서 이또를 처단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또를 처단하기 이전에 주로 이제 안중근 의사의 활동 지역은 바로 이제 그 두만강 건너 러시아의 핫산이라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자른 단지의 핏방울을 형상화해서 단지 동맹비가 지금 러시아의 핫산 쪽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만강 근처에는 주로 의병 투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시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만강 국경지대에서 한 300km에서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도시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꼭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권유하고 싶습니다. 조금 이제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지금 현재는 왕복 백값이 70만 원입니다. 3등실 7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배로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왕복.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요 우리나라 민박집 우리 한국에서 운영하는 민박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기차역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뭐 시베리아 횡단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기차 타고 시베리아 횡단해도 되고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보면 블라디보스톡은 완전 서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서양입니다. 이쪽 지역에서도 우리 한인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름에 가면요 아주 시원합니다. 어쨌든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슬라브 문화를
또 여러분이 또 맛볼 수 있다. 비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그 동해시에 가서 배 타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 놀다 오면 됩니다. 그런데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하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카페나 커피숍 이런 데 가더라도 메뉴에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얼마든지 또 한국어 이러면 뭐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썸머타임도 있고 해서 해가 한 11시에서 12시에 지고 아침에 5시에 해가 뜹니다. 그리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는 차를 타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막혀서.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여러분 정도의 그 저기 체력이면 얼마든지 이렇게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블라디보스토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는요 도시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는 대체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학교를 만들거나 신문을 간행하거나 이런 활동을 이제 주로 했고요. 여기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해시에서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면은 배는요 지금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까지 탑승을 하고 배를 탑승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3시에 배가 출항을 하거든요. 그럼 동해바다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의 하선이 그 다음날 3시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걸립니다. 근데 24시간 솔직히 지겹잖아요. 근데 저녁에 3시에 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짐 정리하고 하면 4시, 4시에서 갑판에 올라가서 바다 조금 쳐다보고 6시에 저녁 먹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원한 거라든가 음료수 한 잔씩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눈을 한번 딱 뜨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도착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릴 때 소위 말하면 입국 심사가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약간 걸리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고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그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 이렇게 도착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국적인 풍경은 또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해시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배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배가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여기에 도착합니다. 여기. 근데 여기가 배가 도착하는 항구이자 이 항구의 건물인데 요 바로 너머가 뭐냐면은 블라디보스토크 역입니다. 12대 횡단 열차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 함대는요. 북극에는 북극 함대, 그다음에 발틱해에 발틱 함대, 그다음에 흑해에 흑해 함대,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극동 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에서 운영하는 롯데 호텔입니다. 롯데 호텔. 근데 롯데 호텔은 가격이 제가 지난주에 알아보니까 아침 포함해서 170달러, US 달러로 170불입니다. 좀 세죠.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조식 아침 포함해서 여러분한테 비싸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 내리시면 바로 이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민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에 하면 한 우리 돈으로 2, 3만 원 1박에 뭐 그 정도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달러는 가치가 높고 루블화는 지금 폭락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 중인 나라에는 가기는 그렇고 전쟁이 끝나면 이렇게 한번 가보셔도 좋을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이 전망대예요. 전망대에서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롯데 호텔, 한국의 5성급 호텔이 있다. 네, 그리고요. 블라디보스토크의 이쪽 바닷가를 개척리라고 하는데 이 개척리가 1870년대에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서 개척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개척리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호텔입니다. 여기는 1박 하는데 30에서 한 40달러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한인들이 주로 살았던 그런 지역이라서 개척리고요. 이 개척리 지역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라든가 헤이그 밀사였던 이휘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녔던 곳이고요. 여기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양공원, 바다공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안중근 의사가 이쪽에서 활동할 당시에 그 당시 사진입니다. 여기가 고려인 개척림 거리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블라디보스토크 청룡사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지금 옛날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요 1층이 지금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판이 이제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창가에 앉으세요.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면 안중근 의사가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요 건물 바로 뒤가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 바닷가가 참 바닷가고요. 요 바닷가 요 건물 바로 뒤쪽에 라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가게가 있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는데 해물라면이 특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여러분 해물라면 한번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그 해물라면도 드시고. 그래서 요새는요 독립운동사 쪽에서도 단순하게 항일투쟁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옛날에 이 러시아 지역이라든가 또는 뭐 중국 지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쿠바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뭘 먹었고 어떤 스포츠 활동을 했고 어떤 여가 생활을 했고 삶의 문화 있죠. 그런 것들에 지금 우리 오늘날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들도 그런 쪽으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 또 디자인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면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에도 유명한 거리가 알바트 거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블라디보스톡에도 알바트 거리라고 해서 대학생들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래들이 기타 치고 노래하고 밤새도록 흥청거리면서 노는 그런 거리가 바로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걸 알바트 거리라고 합니다. 알바트 거리. 예? 그런 데서 이제 또 러시아 학생들하고 또는 러시아에는요 수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고요. 폴시아라 그래가지고 폴시아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 사람, 뭐 베르벨 나라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수많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소수민족이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양한 나라 사람들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우리와 같이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들에 가서 또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겨울에 가시면 특히 뭐를 한번 드셔봐야 되냐면은 아이스크림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스크림 겨울에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의 본고장입니다. 아이스크림은요 여름에 더울 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추울 때 먹는 게 아이스크림. 예? 추울 때 한번 드셔보기를 권해드릴게요. 예. 그리고요 저는 사실은요 만주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대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대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큰 땅. 저는요 대학교 시절부터 한국이 그렇게 깝깝하더라고요. 왜 깝깝하냐? 서울에서요 차 몰고 가면 한 300-400km 가면 부산이잖아요. 맥혀. 바닷가야. 근데 서울에서 한 2시간, 예? 2-3시간만 가면 어디에? 강릉이고. 제가 수원대교에 오래 있었다 그랬죠. 수원대교에서 30분만 가면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콱콱콱 막혀.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대륙으로 가고 싶었어요. 대륙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주, 러시아, 시베리아, 또 중앙아시아 이런 쪽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어디를 생각하냐면 바다를 생각합니다. 바다. 해양. 우리나라 근해 말고 한국 근해 말고 대양, 태평양, 대서양 이런 대양을 꿈꿨어요. 바다로도 많이 나가고 싶었어요. 그 중국도 바다 배 타고 가보고 또 러시아도 배 타고 가보고 일본도 배 타고 가보고 배를 많이 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양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38선 때문에 그쵸? 북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어떻게 돼? 38선 때문에 못 가잖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일제시대 때는 서울에서 천안에서
기차 타면은 서울로 해가지고 평택 서울로 해가지고 만주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모스크바에서는요 11회 횡단 절차가 이어져서 어디까지냐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해서 파리로 해서 배 타고 런던까지 갔어요. 런던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옛날에 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기차 한 번 타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일제시대라고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우리보다 지금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끊임없이 펼쳐나갈 수 있는요 그 낭만이라는 것도 있고 대륙이라는 거, 해양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남과 북, 북과 남이 38선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깝깝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을 넘어서, 물론 북한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주, 그러면서 대양을 꿈꾼 거예요. 대양, 바다. 그래서 제가 근대 해양인, 대양으로 나간 바닷사람, 제2의 장보고, 이 최봉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제가 책을 냈어요. 제가 저서가 한 50여 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네이버라든가 검색을 해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제 책들이 쫙 나올 거예요. 뭐 한번 기회가 되면 박한 선생님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대륙책인데 이 책만 근대 해양인 최봉준이라는 바닷사람, 제가 국립해양박물관도 운영위원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육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 제가 남서울대학도 이렇게 보니까 바다가 가까운 대학이에요. 바다. 왜냐하면 여기 청일전쟁 있죠.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격전할 한 최초의 전투. 그게 바로 성완전투입니다. 성완. 이 바닷가예요. 저기 일본 그 청나라에서 배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배가 오는 거예요. 아산만. 예? 그리고 이쪽이 워낙 중요한 지역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학농민혁명 때 제2차 동학농민봉기가 여기서 일본군하고 대대적인 어떤 전투가 벌어졌던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이쪽은요 해안가예요. 남서울대학은 해양대학으로서의 특징과 특색도 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다 쪽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륙 쪽. 그럴 때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봉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까 최재형은 두만강 쪽에서 제일 부자야. 이 사람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제일 부자야.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이 사람은 무역인이에요. 해상왕이야. 제2의 장보고야. 이 사람은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요, 한국의 원산이라든가 부산, 일본의 나가사키, 또는 중국 천진, 베트남 이쪽까지도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배를 운행하면서 무역을 했고, 아울러서 또 그 여객선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제일 한국인 가운데 부자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우리 동포들을 위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러시아에서 한글 신문 만든 사람이에요. 한글. 왜 한글 신문을 만들었느냐? 보니까 우리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문을 몰라. 러시아 말도 몰라. 근데 아는 거는 한글이야. 그래서 한글 신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 조선의 자주민과 뭐 어쩌고 독립선언서 있지 않습니까? 최남선? 그거 북한문 혼용체인데 우리도 잘 못 읽어. 근데 이 사람들 러시아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독립선언서도 한글로, 또 한문 읽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또 한문으로, 러시아어만 할 줄 아는 우리 고려인들을 위해서 러시아어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이게 버전이 4개 버전이에요. 4개 버전. 그러니까 각각의 눈높이에 맞게 이걸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봉준이 그런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제2의 장보고 바다사나인 거죠. 해조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게 바로 준창호입니다. 준창호.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거는 최봉준자를 따서 준창호야. 창성할 창자, 번호할 때 호자 준창호. 여기에 바로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블라디보스톡을 출항하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이 배가 출항을 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때의 어떤 감격과 감동을 적어놓은 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전 벌써 뭐 100년도 더 지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륙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대양, 바다를 또 생각해야 된다. 바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바다에 대한 어떤 그 마스터 플랜 있죠. 큰 그림. 이런 것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바다에도 좀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1905년부터 10년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을 했어요. 근데 나라는 결국 망했어.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블라디보스톡에는 항일 독립운동 기념비가 이렇게 서 있어요. 항일 독립운동 기념비를 세웠고요. 이런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지금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2024년. 그런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안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만 알아서는 안 돼요. 세계사를 알아야 돼요. 세계 요새 그 주식을 하려고 그래도 요새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기 위해서도 세계 정세, 세계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의 높낮이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국제적인 감각. 이거는 끊임없이 여러분 신문이라든가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서도 그 저기 네이버라든가 뭐 기타 유튜브에서도 세계와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사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한국 것만 봐요. 근데 요새는 실증 나서 보지도 않죠. 네? 근데 세계의 흐름 이걸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새도 텔레비 같은 데서도 뭐 좀 그 세계사를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던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04년이 러일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끼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러일 전쟁. 결국 러일 전쟁 때문에 그 일본이 우리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가졌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 이 1차 세계대전에 사실은 일본은 참전할 필요가 없는데 일본이 참전합니다. 일본은요 1894년에 청일전쟁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요 일본의 일반 시민들 있죠. 일반 국민들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전쟁에 반대했어요. 근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럼으로써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국민들이 돈방석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국민들이 야 이게 전쟁하면 우리가 돈 버나 보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하면 떼돈 벌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손 치더라도 배상금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 그래서 1914년에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그렇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1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일어났어. 그런데 독일이란 나라가 교주만 산동반도 쪽에 교주만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독일군이 있었어. 그 독일군을 공격하고 때려부시고 그리고 연합군에 참전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일본이 자진해서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럼으로써 일본이 떼돈을 벌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31년에 만주사변,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 태평양전쟁.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막 또 지지를 했어요. 지원을 했어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뜻밖의 생겼던 거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러시아 군으로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대 끌려가야 되는 거죠. 러시아 국적이니까. 지금도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있죠. 그 사람들 가운데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군대에 입대해야 돼요. 징집이 되면 징집 바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 국적이니까. 러시아 국민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사람이 누구냐? 안중근 의사의 동생은 남동생이 둘이에요. 하나는 안정근, 하나는 안공근. 근데 안중근 의사의 첫째 동생 안정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또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에 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적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동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러시아 군인으로서 참전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한국 국적이 아니고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 있죠. 이 사람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전에 자동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국적이니까. 러시아 국적이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 군대는 안 간 거 아니에요. 한국 군에는. 그렇죠? 러시아 국적을 가졌으니까 러시아 군에 가야 되죠. 그래서 러시아 군대에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중근의사의 동생이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인으로만 참전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서 참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쟁이 하니까 동원령이 내려요. 지금 현재요. 러시아에 동원령이 내려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50세 이상 있죠. 50세 이하. 50세 이하는 동원령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하의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외국 못 나가요.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으면 못 나갑니다. 근데 어디에 주로 동원이 되느냐? 전쟁터에 동원이 되는 게 아니라 6.25 때는 지게부대, 총탄 이거 저건데 전쟁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또는 거기 탄광이라든가 철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근데 러시아는요 대표적으로 그러한 광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아까 에카제린부르크라는 러시아 중앙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우랄 산맥이 있습니다. 우랄 산맥 근처에 주로 군수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장에 가서 일한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 조선인 노동자를 위해서 진짜 노력한 대표적인 그러한 인권주의자며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애 둘이 달린 엄마예요. 이름은 김스탄게비치라는 여성이 바로 김스탄게비치라는 이 여성이 독립운동에 굉장히 그리고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고려인 노동자들이 러시아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김스탄게비치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때 체포된 사람들. 이때 독일군한테 체포된 사람들이 독일군한테 신문을 받으면서 인류학자들한테 신문을 받으면서 남긴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녹음이 지금 현재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리가 전쟁의 또 비극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여러분 혹시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미스터 션샤인. 그 미스터 션샤인에 이병헌이 나오죠. 유진 초이. 그 유진 초이의 모델이 누구냐면은 바로 황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재미동포예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 근데 미국에 가서 1차 세계대전 때 미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면 유럽 전선에 갔습니다. 거기서 연합군에 이르러서 미군으로 싸웠고 그다음에 전쟁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끝난 다음에 파리에 남아서 우리 독립운동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무르만스크에 있는 북극 함대에 남아있는 우리 조선인 노동자, 고려인 노동자들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으로 돌아가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분을 모델로 해서 작가가 이병헌, 유진초이. 작년 4월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4월 11일인데 그때 우리 국립현충원, 서울현충원에 이분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한테 가까이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렇죠?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초이의 어떤 모델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24년 뉴욕에서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헤이그 밀사였던 이상설이 있습니다. 충북 진천 사람입니다. 이분은 뭐 한국에서 최초로 만주에다가 민족학교, 서전서술기를 학교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이그 밀사로도 갔던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근데 이분이 1917년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100km 올라가면 우스리스크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분 그 병사했습니다. 사망하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 시신이 조국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내 시신을 일본 놈들이 막기 때문에 조국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스리스크 거기 강이 흘러요. 수이푼 강이라고 강이 흐르는데
화장을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화장 문화가 없었습니다. 화장을 해서 강에다가 뿌려달라. 그러면 그 강물을 따라서 동해바다로 해서 내 뼈가, 내 시신이 조선의 바다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이 이상설의 유해를 화장해서 우스리스크에 있는 강에다가 뿌린 장소에 지금 이상설 기념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의 위치라든가 이런 건 다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감동적인 또 마음이 가는 그러한 분이 바로 이상설 해금일사 이런 분도 계시다. 그러니까 조국이 뭐길래, 그렇죠? 참 그런 분이 바로 이상설. 이 사람은요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의 최초의 수학학자입니다. 수학. 여러분 수학 알죠? 수학. 근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수학자입니다. 이상설이라는 분. 그런데 만주 러시아에서 그렇게 투쟁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블라디보스톡의 모습들이고요. 블라디보스톡에 이렇게 일본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본군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고 러시아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들어옵니다. 그때 일본군이 들어오는데 이 막강한 이러한 일본군과 우리 독립군들이 치열한 이런 현대식 화기를 갖고 있는 일본군과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투쟁을 전개했죠. 이때 블라디보스톡에서 수많은 그 당시에 체코군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체코군들이 우리한테 무기를 헐값으로 팔았어요. 왜? 체코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밑에 있다가 1918년에 독립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코 군대가 우리한테 무기를 팔았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최신형이에요. 모신나강 소총, 그 다음에 막심 기관총, 이런 최신식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우리가 국내외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이 돈을 내서 그 무기를 구입했어요. 바로 그 무기 덕분에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김자진 장군이 또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원,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특히 봉오동 전투를 전개한 대한국민회군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1919년에 이렇게 그 3.1운동이 러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바이카로스가 있는 뭐 이르크츠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바로 이렇게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이러한 만세운동은 바로 독립선언서는 백암 박은식이라는 분이 이제 또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당시에는요 나이가 45세 이상이면 노인입니다. 1919년 당시에. 그리고요 우리나라 국왕이 있죠. 조선시대 왕이 평균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조선시대 임금이요 47세까지 47세. 40세는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45세가 노인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30대 거의 다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의료기술이 발달했죠. 근데 이 강의교 사가 65세였어요. 노인동맹단, 노인들이 조직한 노인동맹단 소속이야. 블라디보스톡에서요 처음 와보는 서울역까지 왔어. 거기서 조선 총독한테 폭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919년 9월 2일이거든요. 이번 1920년 11월 29일 날 지금 현재 서대문 형무소에서 총살당했어요. 총살이 아니라 조수형 당했어요. 이분. 근데 이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뭐 때문에 그 영갑 65세나 되는 노인 중에 노인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서울까지 와서 폭탄을 던지느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노인이.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조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요 이분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일본 간수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하나의 흐트림도 없이, 흩어짐이 없이.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 신앙은 축복이에요. 안중근 의사 천주교 신자죠. 안중근 의사 감옥에 있을 때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이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분은 안중근 의사는 33살에 사망했지만 자기는 제2의 안중근이라고 생각했어요. 노인이. 그러면서 의연하게 끝까지 단식투쟁하고 신앙으로서 독립대열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 이 강우규라는 그러한 그 인물. 이분 이 눈동자를 보면 참 여러 가지 가슴에 많이 아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후손들이 제대로 이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우규사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고요. 예, 외국 신문에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투쟁만 한 게 아닙니다. 전쟁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도주의 있죠. 적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인도주의 정신도 가졌어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특정 저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주의, 사랑,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적십자예요. 여러분, 적십자 그러면 오늘날 적십자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적십자가 생긴 거는요 1905년입니다. 그런데 1910년에 나라가 망했죠. 적십자가 없어졌어. 1919년 8월 달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적십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청산이라든가 봉동전투 때 우리 독립군이 다칠 수 있잖아요.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젊은 여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이 젊은 여학생들인데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상해까지 가서 간호사 양성소, 대한적십자회의 간호사 양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독립군과 또 적군까지도 치료하겠다. 인도주의 정신. 그게 바로 적십자회. 이게 바로 대한적십자회. 그렇죠? 적십자는 우리나라 여고생들이에요. 여고생들이 상해 가서 적십자 활동한 거예요. 간호사 양성소. 이 사람이 몽양 여운형이에요. 이 사람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적십자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사들 러시아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서의 항일투쟁은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강우규 같은 노인도 투쟁했어요. 그리고 남성만 한 게 아니에요. 여성도 했어요. 우리는 유관순, 충남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이 유관순 할머니잖아요. 유관순 누나. 러시아에서는 바로 이 아줌마, 애 둘 딸린 김스탄게비치. 즉 여성도 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러한 적극적 항일투쟁에 대해서 일본은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결국은 학살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열세의 아들 이용 장군, 이런 사람들도 투쟁을 많이 했고요. 이게 바로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우리 독립군 부대의 사진입니다. 여기 말 타고 있죠. 총 메고. 러시아는 춥거든요. 모자 쓰고. 이게 뒤에는 말 타고 있고. 이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항일 독립군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쟁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전투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각종 기념비들이 있고, 이러한 투쟁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20년 4월에. 그래서 이게 바로 조선인들이 학살된 그러한 시신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러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최재용도 이렇게 처형당했다. 아무 재판도 없이 처형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아까 말씀드린 체코로부터 오신다강 소총이라든가 박격포라든가 아니면은 막신기관총이라든가 일본 놈들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한 1시간 한 20여 분에 걸쳐서 잊혀진 러시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분들의 후손이 고려인이거든요. 고려인들인데 그 고려인들이 지금 현재 그 어려운 처지에 우리나라에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그 러시아라든가 시베리아 벌판에서 투쟁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로 고려인들입니다. 즉 과거에 러시아 지역에서 투쟁했던 사람들의 노력 결과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그리고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그 고려인들의 조상들이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또 폭넓게 이해하는 그러한 뭐 교양의 한 창구가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저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제 아들 딸하고 같은 그런 분들이니까 어학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좀 많이 돌아다니세요. 예? 여행,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이렇게 많이 그 다니는 거, 그것이 이제 요새. 그리고 다니면서 진짜 사진들을 많이 찍으세요. 그리고 그 찍은 사진들을 폴더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폴더로 계속해서 하고 연도라든가, 그리고 찍은 사진들에 대한 설명 있죠. 설명을 붙여 놓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는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지금 네이버라든가 기타 등등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검색 엔진 구글이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다운받는 것도 많죠. 그런데 다운받을 때도 그 용량이 작잖아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확대하면 다 깨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핸드폰은 가능하면 화소수가 높은 거, 그렇죠? 그거를 구입을 해서 이제는 그 핸드폰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스마트폰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책을 한 50여 권 냈는데 제가 지금 꿈꾸는 책은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항상 볼 수 있는 책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글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보기가 까다롭잖아요. 실증나잖아요. 뭔가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것도 컬러풀하게 뭐가 좀 있으면 좀 더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좀 스톱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미래를 항상 꿈꾸면서 미래를 위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그 남서울대학의 그 학생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